제 예측에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대부분 옵티머스에 있을 거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테슬라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매일매일 모든 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AI의 발전은 향후 어떤 미래를 만들고 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부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까요? 이 미래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인 오픈AI의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미국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서 우리에게 향후 필요한 AI 인프라의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시장과 비교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기업을 만들기 위해 7조 달러, 하나로 약 9,200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죠. 현재 엔비디아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서 샘 알트만이 구축하고자 하는 AI의 인프라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력까지 포함된 것이며, 이에 대해 그는 AI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는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 생산이 많아져야 하는 것처럼 AI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AI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를 구동시키려면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AI 컴퓨팅 파워, 즉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사람들은 전 세계에 필요한 AI 인프라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생성형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미래의 AI 혁명을 통해 산업의 틀을 뒤흔들며 남들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AI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첫째, 엔비디아에서 벗어난 AI 전용 반도체 개발, 생산. 둘째, AI 반도체들을 돌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 셋째, 이 엄청난 AI 반도체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규모 전기 공급.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회사만이 진정한 AI 혁명의 시기에 최강자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걸 샘 알트만이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 AI 인프라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기 공급과 함께 끊기거나 파손되지 않는 완벽한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아마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샘 알트만이 언급하지 않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보듯이 인터넷은 언제나 당연히 작동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샘 알트만이 언급한 앞의 세 가지 조건과 함께, 넷째,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파괴되지 않는 인터넷 네트워크, 이것까지 포함해 총 4가지가 AI 혁명 시기에 최강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현재 오픈AI가 자금을 모으고 하려고 하는 이 AI 인프라 구축의 4가지 조건을 벌써 예전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바둑판에 포석을 깔아놓듯이 준비해온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어딜까요? 애플? 구글? 마소? 메타? 엔비디아? 물론 이 기업들도 AI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조건들까지 모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어딥니까? 저는 이 미래 AI 혁명 시대의 최강자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현재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자율주행 AI를 완성시키기 위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H100을 받아 사용하다가 현재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전용 AI 반도체인 D1 칩을 TSMC에서 위탁 생산해서 사용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계속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테슬라는 AI 최강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인 AI 전용 반도체 개발 생산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가지 조건도 다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위원님의 2023년 리포트인 에너지 워 시리즈의 로보 파트를 보면 관련 내용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레전드 리포트를 참조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I 최강 기업의 2번째 조건인 AI 반도체들을 돌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 역시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2014년 네바다 기가팩토리 건설 당시부터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엔비디아 A100 칩을 사용한 GPU 클러스터를 가동, 시간이 지나 자체 AI 반도체인 D1 칩을 개발한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했던 엔비디아 H100 클러스터에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도조가 연결된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과거 트위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데이터 센터들을 인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 거라고 발표했고 2023년부터 그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 AI에 특화된 도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에게 FSD 신규 버전을 배포하고 신경망 융합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들을 실제 도로 위의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다시 데이터 센터로 전송해서 수정과 검증, 재배포의 과정을 도조의 확장과 함께 빠르게 반복함으로써 테슬라가 그리는 자율주행 플랫폼의 완성과 구독 경제를 위한 AI 서비스의 초석이 될 파운데이션 모델인 드라이브 GPT를 완성하겠다는 거죠. 이 드라이브 GPT라는 단어가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리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챗 GPT가 문장 내 각 단어의 뜻을 알고 다양한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언어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GPT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월드의 거리, 개별, 객체를 구분하고 차량과 객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챗 GPT가 우리의 질문에 아주 매끄러운 문장으로 대답해 주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동 경로인 주행의 문맥을 파악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매끄럽게 해주는 GPT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적용된 FSD 버전이 탑재된 차량들이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럼 AI 최강 기업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인 엄청난 AI 반도체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대규모 전기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일단 구독자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앞서 언급했던 AI 개발과 AI를 훈련시킬 데이터 센터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즉 AI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계속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 대부분 전기자동차 기업, 좀 더 나가면 AI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론 머스크는 아주 오래전부터 테슬라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업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06년 마스터 플랜 1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발표했고, 2016년 마스터 플랜 2, 2023년 마스터 플랜 3에서도 계속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산업 내 저장, 구동, 활용 분야를 제안하며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비전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2017년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에 집중하며 현재 ESS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은 단순히 기업용이나 인프라 투자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제품인 파워셀을 통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에너지를 피크 시간에 그리드를 통해 재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들까지도 에너지 생산자로 확보하는 놀라운 전략이고, 이미 텍사스에서 가상발전소라고 불리는 VPP 사업을 승인받아서 파워셀의 소유자들은 분산 전력원으로 참여해서 파워월 한 기당 월 $10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비트코인이 채굴 보상이라는 경제적인 동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분산된 채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만들었듯이 테슬라의 VPP 사업도 에너지 저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자신의 에너지 장비를 통해 스스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실사용의 편의는 물론이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VPP 시스템은 현재 기가 텍사스에 설치된 68개의 메가팩 ESS가 공장 지붕에 설치된 7만 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해서 136메가와트 규모의 ESS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즉 테슬라는 텍사스의 공식 전력거래 사업자이자 기가 텍사스를 통해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발전하고 메가팩에 저장하며 만들어진 전력을 자체 사용해서 유틸리티 비용의 절감과 전력 사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크타임 중에는 그리드 내 외부로 전기를 판매해 수익 창출까지 실현하는 차량 생산 거점이자 동시에 에너지 생산, 저장, 사용, 판매의 거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가팩토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테슬라의 새로운 도조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AI 개발과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메가팩을 통해 저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만들고 VPP 서비스를 통해 남은 에너지를 재판매하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데이터 센터로 하나씩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이러한 예상은 2020년 스위치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메가팩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 구글 역시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센터들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시키고 공급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걸 보면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왜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본인들을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준비들을 해왔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미치도록 놀랍고 소름 끼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최강 기업이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인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파괴되지 않는 인터넷 네트워크, 이걸 위해 테슬라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테슬라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구축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전세계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재활용 로켓을 통해서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머스크가 구상한 군집 위성수는 42,000개, 2030년을 기점으로 1세대 12,000개, 2세대 3만 개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들이 1세대인 약 12,000개가 구축되어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1초에 1기가비트/세크의 전송 속도, 20ms의 응답 속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보다 약 40배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인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들은 물론이고, AI를 탑재하고 도조와 연결돼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와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들이 이 쉽게 파괴될 수 없는 스타링크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그 어떤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활용하고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며 자신들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쭉 다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고 주가가 빠지면 전기차 판매가 안 돼서 망해가는 기업이라는 언론의 공포 뉴스에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2023년 연간 전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 Y라는 사실과 현재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이 공개되어도 주가가 안 오르면 허접한 회사고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고 허풍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 테슬라는 무엇을 그리며 달려왔고 그 과거의 포석들이 지금의 테슬라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또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게 다시 미래의 테슬라에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오늘의 주가, 1년 후의 주가를 논하고 목표 주가가 얼마고 판매 추이는 어떻게 되고를 논하기 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테슬라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스스로를 전기에너지 기반의 회사라고 강조해왔고,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와 로봇을 비롯한 모든 물리적 제품들과 완전 자율주행 FSD와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AI 데이터 기반의 비물리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알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테슬라가 뭘 해왔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단단한 믿음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마인드의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빠르게 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모든 변화와 정보들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뇌를 멈추고 눈앞의 기사와 가격에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김준성 위원의 리포트와 같은 보물 같은 자료와 그 자료들을 설명해주는 많은 분들의 트윗과 블로그 글들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영상을 통해 같은 관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위대한 투자의 현인들은 늘 말합니다. 좋은 자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 문장의 내용처럼 가격에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은 그 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 수준을 넓히고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소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내 마음이 요동치든 말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그랬듯이 일론과 임직원들이 그리는 큰 그림의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위대한 전기에너지 기반의 물리적 제품과 비물리적 서비스를 만드는 AI 최강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평생 이룬 성과가 후회스럽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지난 2023년 5월 구글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올해 나이가 77세로 에든버러대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었던 1972년부터 AI 분야를 연구한 관련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인간의 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해서 현재 딥러닝의 대부, AI의 갓파더로 불리고 있습니다. 얀로큰 뉴욕대 교수, 오픈A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 딥마인드의 알렉스 그레이브스 등 걸출한 AI 석학, 연구자들이 그의 제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AI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등의 AI 스피커의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이고 자율주행, 안면인식 기술도 모두 힌턴 교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AI의 권위자가 2013년부터 10년간 구글 소속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힌턴 교수는 AI 기술이 적용된 킬러 로봇이 두렵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릴까요?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미래에서 온 킬러 로봇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자신을 죽일 거라면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사라 코너도 아니고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딥러닝 갓파더가 이런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기술은 점차 통제하기 힘든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핵무기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AI 연구는 규제가 도입돼도 감독하기가 힘들다. 개인이나 국가가 비밀리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인류보다 똑똑해진 AI가 향후 인간 사회를 통제하는 킬러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름은 5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 또 인간이 만든 것을 모두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하게 된 AI가 인간으로부터 통제권을 뺏을 확률도 50%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AI가 인류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프리 힌턴 박사처럼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명 AI 두머, 파멸론자라고 부릅니다. 힌턴 박사와 같은 AI 두머 진영의 게리 마커스 뉴욕대 교수와 앵카루의 스탠포드대 박사는 AI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중립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국제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감시했듯이 AI 개발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AI 두머 진영이지만 힌턴 교수는 이런 접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챗 GPT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 개발이 가속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연구를 중단하거나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복귀 과정의 이벤트는 AI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 사태는 업계 안팎에서 AI가 인류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AI 두머 진영과 AI 기술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며 킬러 로봇과 같은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부머, 즉 개발론자 진영 간의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샘 알트먼은 대표적인 AI 부머 진영이고 급격한 AI 개발과 상업화를 경계하면서 이번에 이사회의 샘 알트먼 CEO 해임건에 동참했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바로 AI 두머 진영의 제프리 힌턴 교수와 AI 철학을 공유하는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과 함께 인류에 이익을 주는 AI 개발을 목표로 AI 정보를 오픈소스화 하겠다며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 해임에 동참했던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에 오픈 AI로 영입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던 거죠. 그런데 AI 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AI 개발 툴, AI 개발 플랫폼 등까지 개방적으로 운영해서 인류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표로 이름까지 오픈 AI로 지었던 이 회사가 설립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머스크는 2018년 2월에 회사를 떠난 거죠. 이처럼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들의 AI에 대한 철학을 기준으로 두머와 부머 진영으로 나누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2022년 4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오픈 AI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업이 되길 바라면서 이름을 오픈 AI로 지었는데 창업 정신과 반대로 폐쇄적인 AI 개발 생태계로 전환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인 지금의 오픈 AI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23년 7월 오픈 AI의 대항마인 생성형 AI 업체 xAI를 세웠고 불과 3개월 뒤에 첫 AI 챗봇 서비스인 그록을 출시했죠. 물론 한간에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난 게 AI의 철학이나 비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내부 반발로 성사되지 않자 회사를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과거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극도로 경계하는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AI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2017년에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사람의 뇌에 칩을 삽입해서 AI를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의 지능을 급격히 증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도 급격하게 진화하는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인간의 뇌에 AI를 포함해서 뇌 성능을 강화하는 사이보그만이 인류를 위협하는 AI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과거 행보를 보면 그가 AI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제프리 힌턴 박사와 같은 AI 두머 진영이라는 것을 우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초인류 기업들의 상업적인 목표를 앞세운 AI 개발에 대항해서 오픈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영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에 샘 알트만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오픈 AI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AI 두모 진영의 최고 개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영입한 점, 하지만 오픈 AI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폐쇄형 AI 개발로 전환하면서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이자 2017년에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인간과 AI의 융합을 통한 사이보그만이 AI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3년에 오픈 AI의 대항마인 생성형 AI 업체인 xAI를 세우고 제프리 힌턴 교수의 연구진들과 구글 딥마인드, 구글 리서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테슬라의 인재들이 합류했다는 점 등 지금까지의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그가 얼마나 AI 두머 진영의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당장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극단적인 AI 두머 진영의 인사들의 생각이 아니라 AI의 대부인 제프리 힌턴 교수처럼 AI가 인류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AI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AI 두머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 AI 갓파더인 제프리 힌턴 교수와 그의 수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이 있다면, 반대쪽 AI 부머 진영에는 메타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인 얀 루큰 뉴욕대 교수와 빌 게이츠, 샘 알트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경우 AI가 의료와 교육 등을 혁신하고 있고 AI가 보편화될수록 불균형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AI 부머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현재 AI 대전에 참전하고 있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AI 부머 진영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AI라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AI 혁명에 뒤처지는 테크 기업에게는 미래가 없을 테니까요. 또한 오픈 AI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명 쿠데타와 거기서 살아 돌아왔던 CEO 샘 알트먼의 왕의 귀환의 내면에는 오픈 AI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던 강력한 인공지능, 초지능이라고 불리는, 즉 인공 일반지능 AGI의 시대를 수년 내로 앞당길 수 있는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큐스타가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여기서 말하는 AGI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인간처럼 추론하고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AI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완전한 AI인 거죠. 실제로 이러한 AGI의 등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AI 기술의 고도화로 5년 후 AGI 수준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빠른 3년 이내에 등장할 거라고 예측했죠. 즉 이들의 예측이 맞다면 현재 AI 기술의 놀라운 발전 속도로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인 AGI 개발의 기초 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고, 빠르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AGI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AGI는 AI를 경계하는 두머 진영이든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머 진영이든 모두 인류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1991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2의 내용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됐던 미래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한번 시작된 이 흐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지 그 도래 시점까지 정확히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 즉 싱귤레러티를 지나면 AI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일상과 업무에서 사용하던 모든 소프트웨어들의 놀라운 진화와 다양한 의료, 법률,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거의 대부분 AI로 대체될 거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연결되며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폭발적인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위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AI 산업이라는 현재 가장 급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AI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AI를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머 진영과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머 진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능이 더 높은 무언가가 그보다 지능이 낮은 무언가에게 통제된 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AI가 가지고 올 위험성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한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미래는 언제나 디스토피아도 유토피아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로 향하겠지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제프리 힌턴 교수가 자신의 최대 업적인 AI 개발을 왜 후회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AI 산업의 변화와 각 진영의 대표 주자들과 각 기업들의 행복, 특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xAI, 뉴럴링크 등의 그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 영상들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일명 테슬라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2022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형편없다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1세대, 2세대 버전을 공개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 엉성한 뼈대와 전신들이 가득하던 모습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멋진 외관 디자인까지 갖추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느끼기 전까진 새로운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그게 존재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어릴 적 SF 영화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들을 봐왔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연애하는 장면들도 보고, 인공지능의 무서움과 유용함을 모두 보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키워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먼 미래의 일이고 아직도 한참 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주제만 얘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도 한참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다가 2023년 글로벌 전체 판매량 1위가 테슬라의 모델 Y인 세상을 갑자기 맞이하고, 우주 탐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참 먼 미래라고 말하다가 2023년 하루가 멀다 하고 스페이스X에서 재사용 로켓을 올리고 하늘엔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이동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도 사막이나 빙하 한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심심풀이용 채팅이나 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다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바둑으로 이기고 스타크래프트로 이기고 자율주행 차량의 베타 버전으로 진행해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그런 대중들의 관심에 편승해서 사용해보니까 자신의 생각보다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장을 인정한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경험했고 그걸로 레포트도 쓰고 도움도 받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메일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쓰니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형 로봇의 발전은 아직도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계시며
미국에서 수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FSD 베타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한 번도 못 봤거나 봤어도 늘 그렇듯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율주행은 현재 경험하고 계시거나 계속 관심을 갖고 그 관련 기술들의 발전을 관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인간형 로봇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 형태로 생긴 로봇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참 먼 미래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 마치 에어리언 시리즈의 피터 웨이랜드 회장이 인공지능 로봇인 데이빗을 만들었던 장면처럼 전혀 현실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형 로봇이 우리 삶에서 함께 생활하며 행동하는 상황이 정말 한참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픈 AI의 챗 GPT, xAI의 그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만들고 폭발적으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테슬라가 자체주행 AI를 개발해서 수많은 도로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들의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들을 식별하고 판별하는 게 가능해진 지금도 아직도 로봇의 미래는 멀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돌아가신 고 스티븐 호킹 박사와 서빙용 로봇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진화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건 질문거리가 안 되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루게릭병에 걸려서 움직임이 불편했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단순한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서빙용 로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의 진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로봇 분야에선 늘 착각하곤 합니다. 로봇의 완성도를 이야기하면 늘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린 시절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칼이나 총을 들고 사람들처럼 싸우는 이족보행 로봇을 보면서 커서 그런지 진화된 로봇의 핵심을 말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우리의 뇌가 보내는 신호가 없이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구동력이 정상이어도 그 모든 정보를 관장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미세한 움직임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듯이, 이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능력 덕분에 그 행동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마스터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형 로봇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이었고, 이제 AI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사용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상태, 즉 특이점을 넘어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형태가 아닌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AI를 활용해서 생활하는 이런 세상이 2023년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GPT가 등장하기 전까진 한참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했겠죠. 2016년 바둑에서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지고 2019년 알파스타가 인간을 스타크래프트에서 이겨도 그때마다 곧 사라질 기업들이라는 기사들만 보면서 자신의 직업은 아직 안전한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3년, 이미 세상은 AI를 통해서 논문을 요약해서 레포트를 쓰고 자동으로 이메일을 써주고 원하는 가수의 음성으로 노래를 만들고 광고 영상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관련 주식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북미의 도로에는 테슬라의 FSD 차량들이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변화를 몸으로 못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 일명 테슬라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2022년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형편없다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1세대, 2세대 버전을 공개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 엉성한 뼈대와 전신들이 가득하던 모습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멋진 외관 디자인까지 갖추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이 만들어낼 미래는 뭐든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현재 왔는지
아직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갈리겠지만 이 산업에 거대 기업과 자금과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모두 인식할 만큼 시작됐다는 건 앞으로 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활용해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식별하고 반응하는 작업을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걸 로봇에 적용해서 도로가 아닌 공장과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움직임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옵티머스가 두뇌만 있고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색한 동작들만 반복하는 로봇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차량을 만들든 로켓을 만들든 공장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럼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AI와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알겠는데 로봇이 왜 필요한데?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는데 그거 만든다고 잘 팔리겠어? 필요성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뭔가 먼 미래 일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이 단어들이 뉴스에 하루도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모두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이미 중국과 같은 거대한 인구 대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발달과 문화 수준의 향상은 임금 인상, 3D 업종의 회피, 출산율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은 배달 로봇이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물걸레질까지 하고 걸레까지 알아서 빠는 로봇 청소기가 집안일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 요원들은 모두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래도 공사 현장, 농촌,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업체의 공장들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우리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곧 중진국들이 뒤따라 겪을 문제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헬조선은 답이 없다면서 이 나라를 떠야 한다는 게 상책일까요? 그게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큰 변화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이 답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1년에 공개했던 테슬라 AI 데이에서 인간형 로봇은 공장 내 단순 노동이나 가사 도우미, 나아가서 인간의 동반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2022년엔 미래 사회에선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비율이 1대1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지금은 알 수조차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척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테슬라는 모델3 대량 양산하기 전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 걱정 없이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회상이나 상상은 우리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것보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기회들을 포착해야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보는 눈을 키우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투자로 연결하는 능력을 높이는 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우리 장기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단계 진화시킬 AI와 로봇 산업의 미래를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 뿌려진 퍼즐 조각들을 바탕으로 깊게 공부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미래, 언젠간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위대한 축복을, 준비되지 않았던 자에게는 또 한 번의 큰 후회만 남길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 현재 올바른 방향을 세팅했다면 멀게만 느껴지는 10년, 20년의 장기 투자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마음 편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유하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을 통해 제가 구독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다라고 하면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의 진화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사지가 마비된 환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일반인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적 개념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무런 통제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결국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우수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AI가 인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같은 높은 지능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사이보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생각이 뉴럴링크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뭘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것 같은 킬러 로봇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단 보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이런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일론이 폭스뉴스와 나누는 인터뷰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렛츠고! 갑자기 모든 곳에 AI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AI하고 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 나쁜 것입니까?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 대학교 때부터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류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4-5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결정짓는 특징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침팬지보다 약하고 덜 날렵하지만 확실히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실리콘의 형상을 하고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블랙홀 같은 특이점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식품과 약품의 경우를 들자면 식품의약청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방항공국이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감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론자였습니다. 사실 규제받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저는 경험이 많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규제로 사실 이 방을 다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관련 규제만으로요. 유럽과 중국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규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규제기관들로부터 감독당하는 일이 매우 친숙하고 매우 익숙하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로켓을 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말이죠. 왜냐면 FAA 연방항공국이 다 감독하고 있고 심지어 발사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조차 6개 이상의 연방기관들 플러스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많은 규제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에 반항하는 일종의 규제계의 이단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규제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을 빼고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들은 규제기관과 동의하고 규제를 준수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그룹을 지정해서 AI에 대해 통찰을 하고 그 다음 업계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규율을 제안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규율들은 찬찬히 AI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진보한 AI가 인류에 이롭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아이폰에서 AI로 노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AI는 잘못된 비행기 설계나 생산 관리 혹은 자동차 생산 오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화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능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고 로봇은 그저 말단의 장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암시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발효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AI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AI가 통제를 했을 거거든요.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AI가 주도권을 잡아 사람들 대신 선택을 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라고요. 지금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GPT-4를 기반으로 한 챗 GPT는 불행하게도 창립 당시 제가 주요 역할을 했던 오픈 AI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전 비영리 기업이었을 때 말씀이시죠? 네. 오픈 AI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와 제가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때 저는 그의 팔로알토 집에 머물면서 AI 안전에 대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레리는 AI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는 AI가 디지털 슈퍼 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신이 가능한 빨리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원했다고요? 네, 그래요. 수년간 그는 관련해서 공식 발표도 많이 했고요. 구글의 전체 목표가 AGI라고 불리는 것인데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인공초지능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는 저도 레리와 동의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도 있죠. 어떤 급진적인 신기술이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최대한 행동을 취하면 이로울 것이고 행동을 최소화하면 나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질주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레리한테 제가 그래도 인류의 안전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그 용어를 썼나요? 네, 목격자도 있고요. 레리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종차별주의자야. 네가 맞췄네. 그런 너는 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나 완벽한 종차별주의자야. 딱 들켰네. 그게 레리의 마지막 일격이었죠. 그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구글과 딥마인드는 전 세계 AI 인재들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본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단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으로 AI 인재와 확장형 컴퓨팅 같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책임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가장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구글은 폐쇄적이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픈 AI는 초창기에 오픈소스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었죠. 맞아요. 저도 보통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만 이게 멈추지 않고 영리만 극대화하는 그런 지옥에서 소환되는 악마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So can you just put it? I keep pressing it, but just for people who haven't thought this through.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AI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멋진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레포트를 대신 써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오행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으며 정확히 어떤 게 우려되는 건가요? Going with old sayings,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옛 속담처럼 만약 글을 매우 잘 쓰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는 초지능 AI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침투해서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How do we even know? So to sum up in the words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정리하자면 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을 창조해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실제로 머스크의 말을 빌어 구글의 창업자이자 그의 과거 친구였던 레리 페이지는 디지털 시인을 설계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누구든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종차별주의자, 즉 인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진짜 문제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율화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AI가 단어를 이용해서 당신의 뇌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AI의 쓰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폭스뉴스 앵커가 정리한 내용처럼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건 SF 영화에 나오는 AI 로봇 군단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우려하는 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AI가 인간의 안위보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제도와 법률과 정치가 작동될 수 있게 인간을 선동하고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멘탈적 심리적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AI와 관련해 이런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일과 노력,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 없는 거는 아닌가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미래에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2023년 5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Elon, I'm being told we have to wrap up. Your board has been very... AI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가 많으시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곧 사회로 나가게 될 건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AI 기술이 존재하고 더 발전할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리어 조언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상황에서 당신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Well,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라면 그냥 자신의 마음이 따르고 자기가 흥미를 갖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AI에게 무슨 소원이든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아무리 선한 시나리오라고 쳐도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하고 의욕이 꺾이죠. 왜냐면 저도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저의 피땀 눈물을 다 쏟거든요.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친구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데 결국 AI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불신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은 쓸모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닌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단 빠르게 AI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를 갖추며 미래로 가는 사람과 국가가 특이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현인들의 생각과 제 의견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